우리 앞 시간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이 과거에 기출문제로 일반 전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일반 전표에서 이제 우리 영업부 사원들의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로 500만 원을 원천 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까봐 대놓고 기타 소득의 원천 징수 세율은 20% 지방소득세 별도다라고까지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게. 당연히 교육훈련비인데 500만 원이 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기타 소득에다가 빼기 필요 경비를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데 소득 공제에 대한 게 없으니까 얘가 결국은 과세 표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라는 소득세 세율을 곱할 대상 금액이 얘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타 소득이라고 말해줬으니까 500만 원에 그때 당시 문제는 80%일 때였는데 지금 60%니까 그러면 300만 원을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은 20%죠. 20%는 2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거에 20%를 하면 금액은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방소득세가 이거의 10%니까 44만 원이 원천징수가 되겠죠. 그러면 분계는 차변의 교육훈련비 800건대 500만 원이고 대변의 예수금 44만 원이고 나머지 456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이렇게 분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20%에서 110만 원 쓰는 순간 망하는 거죠. 20%라고 말해줬으니까 문제에서 20%인데 이거의 20%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소득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소득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 우회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실제 전산세무이금 문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출 문제는 나올 때는 원래 필요경비를 80%였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대통령분 아시나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이상한 이야기 했던 분 있어요. 저도 엄청 궁금했어요. 어떻게 증세 없이 복지를 할까?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간 건 아니지만 지금 가 있어요. 근데 증세를 안 하고 이렇게 필요경비로 빼주는 돈을 줄여버린 거예요. 많은 80%였다면 400만 원이 나서 100만 원이니까 22만 원이겠죠? 그죠? 지금 우리 실무일 하셨던 분 중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원천징수 할 때 사업소득은 3.3%, 기타 소득은 4.4%라는 이야기 옛날에 했었어요. 그래서 4.4%라고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필요경비가 80%였거든. 80%를 빼면 4.4% 한 44,000원이 나와요. 100만 원이면. 그런데 지금은 60%라서 8.8%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8.8%로 그냥 계산하는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실무자들은 이거 보고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응? 기타 소득이네? 500만 원에 8.8% 하면 이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냥 8.8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고예요, 참고. 하지만 시험 때도 모르겠으면 기타 소득이면 8.8을 뺐는데 110 나오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일단. 그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온 원리예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사업소득이었다면 3.3%를 예수금으로 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급할 때에 이 사람이 기타 소득자냐 사업소득자냐도 여러분들이 소득의 원천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그냥 비하인드로 이렇게 보면 3.3, 8.8 하면 기타 소득이 원천징수를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원천징수 당한 사람이 나중에 최종 세금 납부하는 계산할 때 되면 사업소득이 더 높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신고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사업소득으로 해서 가산세 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전에 조세심판원 그 판례 보니까 도대체 영어를 뭘 가르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현업에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좀 가르쳐 줬대. 근데 2억 얼마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뭘 가르쳐 줘요? 2억 얼마를 받죠? 그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사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조세심판원에 한번 붙었는데 조세심판원이 이겼어요. 근데 저는 판례보다 더 궁금한 게 도대체 영어에 뭘 가르쳐야지 2억 얼마를 받았는지. 자기가 기타 소득을 몇 해 안 가르쳤대. 이 사람이 내 영어를 심어주나?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려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들었는데, 자, 이 우리 기타 소득이고, 자, 그럼 기타 소득은 원신세율은 뒤에서 정리하는 곳이 있으니까 정리 뒤에서 해드릴 거예요. 자, 과세 방법은 자, 일단 원칙적으로는 20%예요. 20%가 소득세율인데 복권 당첨 소득은 원래 20%인데 3억 초과분이 30%인 거예요. 근데 뇌물이나 알선 소재나 아니면 위약금 같은 거 주면서 원천징수하고 줄 수 있나요? 뇌물 주면서 원천징수하고 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뇌물이나 알선 소재 이런 거는. 그럼 지금 제가 일반적인 게 20%라 했는데 지금 위에 있는 복권 당첨이나 원징수 못하는 거 빼면 그 밖에 나머지는 다 20%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표현이 참 묘하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다. 기타 소득은. 그렇다고 해서 소득의 20%가 아니에요. 소득 금액이 20%니까 8.8%의 성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8%라고 말하는지 이해가시나요? 자, 보세요.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 필요 경비가 60%면 60만 원이겠죠. 그러면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 되겠죠. 40만 원에 20%를 하면 8만 원이죠. 100만 원을 주면 8만 원을 원천징수해야 되니까 8%라고 말한 거예요. 소득의 8%라고 그냥 바로 찌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하면 8.8%가 되는 거죠. 그럼 왜 8%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시죠? 이게 과거에 제가 4.4라고 한 게 80만 원이면 20만 원이고 20만 원에 20%면 4만 원이 나서 옛날엔 4.4라고 표현한 거고 지금은 60%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상금이나 지체상금 있죠? 경진대회 상금이라든지 입주지체상금은 80%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외로 80%가 있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기타 소득이었고, 자, 이제 293페이지로 갑시다. 293페이지. 자, 이제 근로소득으로 가서, 자, 근로소득은 일단 과세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로 둘로 나누게 돼요.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한마디로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소득자예요. 일용직 근로자도. 자, 그럼 일반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공제도 받고 계산할 때 연말정산할 때 근로세액 공제도 받고 각종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자니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일용직 근로소득자한테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분한테 이 공사 현장도 가고 저 공사 현장도 가고 막 그러실 텐데 그걸 1년 동안 번 돈을 정리해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그건 너무 부당하고 또 그분들 불편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게 자, 이번에 근로소득에 와서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이거 왜 빨간색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가족들 가지고 내가 부양한다 따질 때 자녀가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용직 근로겠죠. 그러면 분리과세 되면 자녀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분리과세가 되면 소득 금액이 없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자,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계산하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여기다 써도 되겠죠. 자,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세금을 당연히 산출을 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완납적 원천징수인데 자, 그럼 일용직 근로소득이 자, 일당이 20만원이 사람이 있다라고 볼게요. 20만원. 그러면 여기에 일용직 근로소득에 근로소득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 근로소득 공제의 금액이 얼마냐면 15만원이에요. 자,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15만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다르게 우리 쉬운 표현을 할게요. 15만원까지는 세금 낼 거 없다는 거예요. 3년 전에 10만원이었다가 이제 15만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럼 이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로소득 금액이 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거니까 종합소득 공제가 없어서 여기가 과세 표준이 결론적으로 될 거예요. 그럼 과세 표준이 되면 여기에 세율을 부과하게 되겠죠. 우리는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이 몇 퍼센트냐면 6%예요. 그래서 세율은 최저세율인 6%를 부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3,000원이 나오게 돼요. 3,000원. 이해가시죠? 그럼 이 3,000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칸이 모자라서 아래쪽에 연결해 쓸게요. 산출세액에다가 빼기 근로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근로세액 공제 몇 퍼센트냐면 55%를 또 빼줘요. 그럼 3,000원에 55%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곱하기 45% 하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곱하기 45% 한 거나 55% 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게 돼요. 결정세액이 그러면 이 사람은 1,350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480원만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20만 원인 사람한테.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기억하라는 것, 이걸 계산해내라고 문제 나올 리는 절대 없으니까 이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 공제도 해주고 근로세액 공제도 해주더라. 나중에 우리 정규직 우리 일반 근로소득자 거 하면서 근로소득 공제 잠시 후에 볼 거고 세액 공제도 130만 원까지는 55%를 해줄 거예요. 산초세액에. 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연봉 4천만 원이 안 되면 단돈 1원도 세금을 안 낼 거예요. 연말정산에서 다 돌려받으실 거예요. 물론 연봉 4천만 원인데 내가 단돈 1원도 안 쓰면 세금 낼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안 내서 제가 안 좋아해요. 세금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만 떼먹은 거 다 빼요. 나중 보면. 그래서 그 월급 발이 때 떼었다고 슬퍼하는 거는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기회비용 날렸다 슬퍼해야 되지. 나중에 결국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냥 1년짜리 적금 났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럼 근로소득의 범위라고 있죠. 자, 근로소득의 범위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자, 이거예요. 회사가 직원한테 뭔가 금전적 대가를 주면 당연히 세법은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게 기본 입장이에요. 여러분한테 금전적 대가를 주면 여러분은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줬던 간에 다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들 적혀 있죠. 이 근로소득에 제외되는 소득 적혀 있는데 이 표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볼게요. 비과세 소득. 자, 이 비과세 소득은 제가 좀 떨어져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에서 급여의 비과세 항목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보면 자, 지금 체크하는 것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얘는 얘다라고 체크만 해 놓으시고 제가 표현법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건데 종업원이 본인 명의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 변상조 지급받는 우리 수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20만 원이 비과세예요. 월. 실비 변상조라는 말은 뭐냐면 자동차 사용에 대한 대가나 뭔가 실비를 받는데 또 받으면 안 돼. 그걸 안 받고 그냥 한 달에 너 차 쓰고 있으니까 차 사용에 얼마 줄게라고 하는 건 비과세라는 거예요. 20만 원까지는. 그럼 3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은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참고사항으로 부부 공동 명의 가능. 배우자 명의는 안 되고 본인 명의는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차에. 공동 명의면 본인 명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비 지급 받으면 수령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가능해요? 돼요. 비용용 소형 승용차 뭐 안 된다는 건 부가가치세법 이야기고, 좋은 차 쓰면 차 많이 달아서 돈 더 많이 들었겠네, 근데 이것만 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죠. 실비 지급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세한다는 이야기예요. 과세한다고 해서 뭐 엄청 세금이 붙는 게 아니죠. 20만 원에 붙어봐야 얼마 붙는다고. 과세 비과세. 근데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건 잠시 후에 전부 다 빨간색 할 거예요. 실기할 때 이거 판정하는 게 급여명세에서 여러분 작성하는 기준이에요. 과세 비과세 선택하는 게 이런 기준이라서 지금 이 기준으로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나오니까. 2000cc 승용차래. 과세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cc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을 따지는 거고, 여기는 본인 명의 차량을 해서 업무에 쓰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은 안 되는 거예요. 출퇴근 목적은 아니에요. 업무에 쓰는 거지. 출퇴근용은 아니에요. 자, 자 다음.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얘인데, 얘는 학교 적혀있는데 학교 말고도 기업부설연구소도 되기 때문에 연구보조비, 이 부분인데, 연구보조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당연히 기업부설연구소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수당은 얘는 20만 원이 비과세예요. 얘는 뭐 특별한 거 없이 연구보조비 수령했다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교육기관일 일은 없겠죠. 또 볼게.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방금 연구보조비하고. 다음 출산보육수당. 출산수당 말고 보육수당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육아수당이라는 건데, 얘는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받는 수당이에요.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받는 수당이에요. 월 10만원 비과세고, 참고로 배우자와 중복 비과세가 가능해요. 공제받는 게 아니죠. 과세죠. 당연히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도 있겠지. 배우자도 근로소득, 배우자도 비과세 받거나 비과세 받는 거예요. 그건 1인당이 아니에요. 자녀 3명 있어도 그래서 30만원 줘도 그냥 감사합니다. 10만원 비과세, 20만원 과세인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월급에서 1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수당은 과세인 거예요. 그냥 자녀수당은 과세인 거고. 다음 우리 이거 직원이 퇴직 전 수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다음은 퇴직 전 수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원 비과세예요. 뭐 기타 수업 때도 500만원이었죠? 당연히 똑같이 해줘야지. 둘 다 500만원 비과세예요. 다음은 이 2번보다 먼저 4번부터 볼게요. 비과세 식대라고 적혀 있죠.
식대. 자, 우리가 밥을 주면 암만 비싼 밥을 받아 먹어도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회사가 비싼 밥 준다고 너 월급 더 받아서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밥을 안 주고 밥 대신 식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자, 그래서 식대가 있는데 우리가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럼 식사도 제공하고 식대도 주는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식대가 있으면 그건 과세란 이야기예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먼저 이렇게를 먼저 카테고리를 잡았는데 자, 얘네들을 이렇게 먼저 잡은 이유가 나중에 실기에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비과세를 설정을 할 거예요. 비과세 설정을 나중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곳에서 실기에서 할 거예요. 얘는 참고로 써드린 거고. 다음 바로 위에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 자, 먼저 줄 것이 있거는 얘하고 그리고 얘까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 자, 얘를 다시 정리하면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인데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플러스 당해 연도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이 두 개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직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연도 월정액 급여가 2,1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는 우리가 막 뭐 어선이나 원형 어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다음 국외 근로 수당 부분 있죠. 자, 여기에 국외 근로 수당. 국외 근로수당은 우리 해외 파견 근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는 월 100만 원 비과세예요. 월 100만 원 비과세. 그런데 자, 얘는
그냥 참고로 우리가 그 건설 감리라든지 원양 어선은 월 300만원 비과세예요. 이건 참고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가 얘는 비과세 설정을 다른 곳에서 해요. 나중에 실기에서. 자, 지금은 이렇게 보고 나중에 저와 같이 실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할 건데 하고 나서 보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하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얘 둘이는 자,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문제를 해서 5점짜리가 나와요. 그 5점짜리가 과세 비과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5점짜리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 문제 실기가 15점인데 5점이 주로 급여자료 입력이고 나머지 10점이 부양가족 명세하고 연말정산이에요. 이제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5점을 위해서 기억하는 거. 이 앞에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10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10점을 위해서 하는 중 위에 거는 얘는 이번 5점을 위해서 하는 거. 자, 그럼 그 외 기타 비과세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부양가족을 이제 할 때를 대비해서 자, 우리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실업급여 지금 여러분 중에도 받으시는 분들 있죠? 저 옛날에 진짜 받고 싶어서 갔는데 힘들어가지고 사업 망해가지고 갔더니 대표자는 안 준대요. 얼마나 슬펐던지 정말 받고 싶었어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자, 그럼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마지막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근로소득 금액 계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럼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이 근로소득 공제는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비율을 빼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줄 건데 이 여유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또 하나가 우리 근로소득 공제에서 500만원 이하는 70%다. 얘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1년간이에요) 1년간 500만원 번 거예요. 연간. 그러면 70% 빼면 30%가 소득금액이니까 1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되겠죠. 이해가나요? 자, 그럼 우리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이 근로소득 공제 이걸 안 쓰고 그냥 15만원 근로소득 공제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본인 말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할 때에 자, 이건 지금 현재 참고로만 보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얼마죠?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 되죠.
150만 원인데 제가 앞에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얘네들 전부 다 합친 게 100만 원 이하여야지 소득이 없는 걸로 봐서 부양하는 가족으로 볼 건데,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봐줄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뭐냐면, 자, 지금 얘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우리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얘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글자가 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같이 계산하면서 70%를 갈 건데, 이것만 있는 경우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면 원래 제가 앞에 말했던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했던 분 있죠. 그분이 이 근로소득 공제가 원래 80%였어요. 500만 원 이하가 80%면 500만 원인데 80%면 400만 원이잖아.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되죠. 80%면 580%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죠. 그래서 기본공제가 되다가 얘를 줄여버리는 바람에 기본공제가 안 됐었어요. 그랬더니 뒤에가 꼬이는 거야. 근데 그때 한때 그 철에 저도 수업할 때 사람들이랑 우리 진짜 실제로 수업 어떻게 했냐면, 근로소득이 333만 3,333원까지는 되고 4원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70%로 내렸기 때문에 100만 원 넘어가니까. 근데 2년 지나 보니까 꼬였거든. 뒤가 한번 이제 소득세 납부하면 종합소득 신고하면 2번 받아보니 자기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높여준 거예요. 옛날에 500만 원이 됐던 거랑 똑같은 이 경우에만. 대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냥 원칙대로 70% 적용해서 계산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총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자, 지금 예를 들면, 자, 이거 가지고 제가 예 하나 들어볼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근로소득만 4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는 부양가족이 돼요. 근로소득만. 자, 얘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근로소득 300만 원. 그리고 기타 소득 1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일시적 강요. 그러면 근로소득 300만 원이면 근로소득은 300만 원 빼기 3721 210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가 되어서 우리는 90만 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기타 소득은 100만 원에 60만 원의 기타 필요경비, 추정 필요경비를 입증받아서 40만 원의 기타 소득 금액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종합소득 금액은 130만 원이라서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은 얘가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3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라서 110만 원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만자가 중요한 거랬죠.
이게 이제 우리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로 가면 이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있는데, 자 이 세율은 한 번 정도씩은 구경을 해뒀다가 그러면은 뭐 이런 시험에 가끔 세율이 나와요. 자 원천징수 세율을 보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14%인 거예요. 14%. 그런데 이자소득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자, 직장문제에 초과 반환금 신경 쓸 필요 없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도 25%.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겼어요. 제 친구가 실제 나한테 해서 몇 번 한 게 있는데, 여러분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와서 사업하지. 난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사업하자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저한테 돈 투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5대5로 하지. 그럼 제가 오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세무서의 신고는 5대5라고 만약에 했는데, 여러분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저는 투자만 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사업에 경영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소득이지만 저는 바라만 보는 소득이잖아. 그러면 배당소득이에요.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에요. 저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25% 만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비실명 이자소득 적혀있죠. 비실명으로 하면 금융소득은 42%인데 가로의 90%는 금융실명제 위반. 제가 또 김영삼 아저씨도 엄청 싫어하는데 아까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아니, 이제 옛날 그 아저씨들이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이 다 갈 때가 됐잖아. 근데 아직 안 간 사람도 있는 거 아는데 누가 가고 누가 안 간지 모르겠어. 일단 전두환이 살아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 김영삼 아저씨 이야기 왜 나왔냐면, 그 아저씨가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제 마음에 드는 건 금융실명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자 붙잖아. 90%예요. 지방소득세 별도죠. 그럼 지방소득까지 하면 99%예요. 그러면 자기는 금융실명제 위반되어서 실명이 안 찾아지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실제 지급은 1%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99%는 국가의 세금으로 빠질 거예요. 은행이 떼고 줄 거예요. 자, 다음 사업소득은 제가 일반적으로 3%라고 했죠. 그리고 봉사료나 이런 건 5%고, 그리고 일반 근로자는 우리 나중에 원천징수 세율 정리해서 할 거고,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최저세율이 6%. 연금도 공적연금은 똑같이 연말정산하면서 잡을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5% 선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20%인데, 그런데 복권당첨 소득은 3억 초과하면 30%더라. 그럼 여기에서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높은 건 누구? 얘 둘이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죠. 일단 압도적이죠. 90%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얘 빼도 42% 제일 높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여기까지가 가장 낮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조금 피곤하셨을 건데, 자,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일부를 왜 공부했는지를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답시다.